중국의 상업, 금융, 문화 중심 도시 상하이. 이곳 상하이에서 한류 팬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영화제와 한국 배우 200인 사진전이 동시에 열린 건데요. 중국에서 한국영화제가 열린 건 2014년 이후 무려 9년 만입니다. 중국의 한류 팬들은 기다려온 한국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배우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아 접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比较喜欢的演员是苏志燮，然后因为他演技非常好，然后长得也非常帅，然后比较喜欢他在我很小的时候看过的第一部韩剧就是《对不起我爱你》。大概可能7、8年前的时候，我去韩国出差的时候，在韩国看过一次7号房的礼物，然后在那之后可能就好久没有看过韩国的电影。 今天正好韩国文化院组织的这个电影节，然后趁这次机会，然后也想看一下这个《狩猎》这个电影，还有最感兴趣的是《与神同化》，也一直想看一下。 영화제 개막작인 이정재 감독의 헌트는 5분도 안 돼 매진됐고 사진전에도 관람객 발길이 몰렸습니다. 기차로 약 2시간 거리인 장쑤성, 저장성에서도 찾아오는가 하면 대기 번호표를 들고 상영 2시간 전 도착해 기다리다 자리가 나지 않아 끝내 영화를 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린 관객도 있을 정도죠. 코로나19 3년간 상하이 한국문화원은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 기간에도 한국 도서와 영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한류 팬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위드 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 한국문화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콘텐츠진흥원과 손잡고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관객이 더 즐겁게 영화를 볼 수 있게 팝콘과 추첨 행사를 준비하고 중국에 정식 개봉하지 않은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중국어 자막도 일일이 달았죠. 해외 영화제를 준비하는 배급사들이 배급사들이 영화를 갖고 있으면 그 영화를 이제 해외 영화로 보내기 위해서 영문 자막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이제 영문 자막용을 제작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 중문 자막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꼭 중국인 분들에게는 이런 작품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 하는 것들을 모아서 일부러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 내 우리 유학생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내빈 안내와 비품 정리 등을 도왔습니다. 지금 자체는 일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단계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로 약간 영화관이라는 게 좀 약간 필수적인 게 아니라 좀 여유가 되고 좀 내가 좀 여력이 될 때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하고 즐길 수 있게끔 되는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특히 상해에 있는 지금 그러니까 상해에 살고 있는 저희들한테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거대 스트리밍 사이트 유쿠에서 한동안 볼 수 없었던 한국 드라마가 공개되는 등 중국에서 한국 문화 접근에 대한 제약이 서서히 풀리고 있는데요. 중국 내 우리 기관들도 이에 발맞춰 그동안 쌓아올린 우리 문화계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소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서로 간에 3년간 어떤 문화적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문화적 발전이 있었는지 서로 교류가 왕성하게, 짧은 기간 내에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문화 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중국 기관과 협력하여 많은 문화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자료 준비는 기본. 가위질에 풀칠까지 수업을 시작하기 전 교실이 분주합니다. 4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캐나다 에드먼턴 한국어 학교에서 보조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5세 반이 저희 반이 지금 한국어 학교에서 제일 어린 반인데
저 같은 경우는 보조 선생님들이 안 계시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보조 선생님들이 이 유아반에서 해주시는 역할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곳 한국어 학교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 200여 명이 모여 우리말과 글을 배우고 있는데요. 학생이 많아 밤마다 한두 명의 보조교사가 수업 전후로 준비와 마무리를 돕는 건 물론 한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겐 영어로 보충 설명도 합니다. 특히 한국어에 흥미를 느끼고 혼자 공부해 한국어 학교 교사까지 된 마이크 선생님 이야기가 2021년 YTN을 통해 방영된 후로 학생 수는 2배나 늘었는데요. 화제의 주인공 마이크 선생님에게도 일손을 돕는 보조교사의 존재가 소중합니다. 캐나다가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날씨가 추워도 길이 미끄러워도 매주 학교로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올해부터는 13개 반을 돕는 보조교사 22명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더욱 가지도록 청년 서포터즈라는 보조교사 단체도 만들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덕분에 수업 보조뿐 아니라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어 동요 대회 등 각종 교내외 행사까지 한결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있죠. 보조교사들은 모두 고등학생,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라 학생들과 거리가 없는 고민 상담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보조 선생님은 고등학생이니까 저는 아직 중학생이라서 뭐 궁금한 점 있으면은 그냥 물어보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생활 같은 것들 알려주고 그리고 뭐 재밌는 거 있으면은 같이 하고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을 도와줬을 때 보조 선생님도 부를 수 있고요. 뭐 친구 역할도 많이 가능해요. 한국어 학교의 수업은 매주 금요일 저녁. 젊은 보조교사들로선 밖에서 자유롭게 즐기기 딱 좋은 시간이지만 꿈을 품고 한국어 학교로 향하는 걸음이 스스로 더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정식 교사가 됐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애들을 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그런 거를 좀 더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금요일 밤이어서 좀 더 뭔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의 자유 시간을 희생을 하면서까지 약간 이런 자리를 지키고 약간 뭔가 거기에 약간 자부심이라 그래야 되나? 보조교사들 역시 학생들처럼 어린 나이에 이민 오거나 현지에서 태어난 1.5세, 2세가 대부분이라 모두 한국어가 유창한 건 아니었는데요. 그들 역시 한국어 학교가 큰 도움이 됐죠. 저는 어렸을 때 저도 한글 학교를 다녔어서 대회도 많이 나갔었고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아직 한국어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까먹지 않고 여전히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생후 7개월의 캐나다에 이민 와 4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곳에 다닌 보조교사 은빈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짓기 대회에서 상도 탈 만큼 한국어 실력을 키우기까지 집에서는 부모님과 한국어로만 대화하고 우리 글로 일기를 쓰는 등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내가 한국말을 못하면 내가 나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한글 보조교사를 하면서 우리 어른들하고 대화하고 할 때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한국말을 더 자신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조교사 한 것도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어 수업을 통해 차세대 재외동포 학생들의 정체성을 키우는 데 앞장서는 에드먼턴 한국어 학교. 동포 교사와 보조교사, 학생들 모두 서로 북돋우며 함께 성장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Bonjour, je m'appelle Laure Badufle. Je suis née le 30 juillet 84 à Jinju, en Corée du Sud. Aujourd'hui, je suis artiste, thérapeute et entrepreneuse et j'habite à Paris. C'est ça que je propose ici. On prend des cours de yoga. Aussi, il y a d'autres éléments comme l'art et la musique. Donc, il y a un piano, on peut faire des cours de piano. Et puis avec l'aquarelle, c'est pareil, il y a eu c'est comme un canal. Et je crois que c'était vraiment une nécessité pour moi d'exprimer ces émotions qui étaient très fortes. J'ai ressenti beaucoup de colère depuis que je suis toute petite. Et en discutant avec d'autres adoptés, je sens que c'est un thème qui est fort aussi. Beaucoup de colère et puis aussi de la tristesse et de la peur. Et avec l'aquarelle, avec le dessin, il y a l'eau et on travaille avec l'eau. Et en fait, c'est comme si on laisse couler les émotions. On laisse couler la colère, la tristesse et la peur. Et en plus... Je pense qu'il y a un petit peu de la gêne. Je pense que j'avais peur de vouloir trahir mes parents adoptifs en voulant parler de ça. Donc je faisais comme si ça n'existe pas. Voilà, je faisais du déni. J'ai vraiment questionné. J'étais beaucoup dans le déni quand j'étais petite, mais quand j'étais grande, tout de suite, je disais « mais pourquoi en fait je suis là? Pourquoi vous m'avez fait venir ?» Je mettais la faute sur eux en fait. Je ne suis pas bien dans ma peau, mais c'est à cause de vous en fait. Et je me suis dit oui, c'est vrai. Et je me suis dit ah, mais si je vais en Corée, je peux faire cette recherche. Donc je suis allée directement voir l'orphelinat, enfin l'antenne à Paris. Et tout de suite, ils ont trouvé des informations sur ma famille coréenne. Et quand je suis arrivée en Corée, au bout de quelques jours, je suis arrivée dans une auberge, j'ai rencontré des Coréennes et elles m'ont aidée, elles ont fait la traduction. J'ai rencontré ma famille, la famille de mon père comme ça. Honnêtement, c'était étrange. Avec mon père, on se ressemble beaucoup. Et lui, il savait pas, il n'était pas sûr d'être le père. Et quand on s'est vu, on se ressemble beaucoup, donc il a fait « ah oui, c'est sûr ». J'ai dû attendre pour la voir. Et puis je l'ai vue qu'une fois, mais c'était très honnête. Et avec elle, j'ai eu un sentiment que c'était vraiment c'était très, comment dire, c'était maman et bébé, voilà. On s'est retrouvés comme ça, c'était très sincère. Et bref, en même temps, on s'est vu qu'une seule fois. Mais c'était une très belle rencontre, en fait. Et 6 ans plus tard, il m'a dit « ah, je veux faire un nouveau film et cette histoire m'intéresse, ton histoire ». Mais en fait, le résultat, c'est que ça donne une grande force d'exposer sa vulnérabilité de cette manière. Pour mon acceptation de qui je suis, c'est vraiment incroyable ce qui se passe avec le film. Et je crois que ça peut aider beaucoup de personnes. On a reçu beaucoup de messages de retours très enthousiastes de personnes. Même hier... Mon projet, c'est d'imaginer la vie que j'aurais vécue en Corée en créant des souvenirs depuis l'enfance dans les années 80 jusqu'à aujourd'hui en 2020-2023. Et en même temps, en parallèle, je fais la démarche d'obtenir le passeport coréen avec le nom coréen de cette jumelle imaginaire. Et une fois que j'aurai le passeport, elle sera peut-être moins imaginaire puisqu'elle aura vraiment une identité. Et ça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수건인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어서 재외동포청은 오는 6월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66인 기권 6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 외교부 장관을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재외동포청의 신설로 정부에 대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같은 정책 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한인동포와 관련된 종합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전담기구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영사, 법무, 병무, 교육, 원스톱 민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전 세계 200만여 명에 이르는 차세대 재외동포를 하나로 모으는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가 최근 창립됐습니다. 시민단체장과 국회의원, 기업인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는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초청 역사문화체험과 한글 교육 등을 통해 한민족 정체성을 높이고 모국과의 연결을 강화해 미래 사회 인재로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